어머니, 청소는 다 끝나셨죠? 저녁은 정확히 6시예요. 그 말에 손이 멈췄어요. 그녀의 말투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 있었어요. 그날 나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도움이었다는 걸요. 내가 만든 반찬은 식탁 끝으로 밀려났고 내 이름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나를 정숙 씨라고 불렀어요. 내가 익숙하다고 믿었던 하루가 사실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한 하루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거울을 봤어요. 손에는 고무 장갑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가엔 주름보다 깊은 피로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그만해요. 이 집의 그림자로 살지 말아요. 그날 나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오면 이 집을 떠나겠다고요.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저절로 떠져요. 알람을 맞춰둔 적도 없는데 몸이 먼저 알아서 일어나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불을 켜고 물을 끓이고 밥솥을 눌러요.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에요. 부엌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남아있으면 그때부터 나는 분주해져요. 손녀 서현이의 도시락을 싸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돌리고 욕실 거울에 물기를 닦는 게 습관이 됐어요. 누구도 시킨 적 없지만 안 하면 집안이 금세 어질러질 것만 같았거든요. 아침 7시쯤 되면 아이가 내려와요. 정숙 씨, 물 좀 데워주세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예전엔 할머니 고마워요. 였는데 언제부턴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숙 씨. 낯선 이름이 내 귀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참 서글펐어요.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며느리 유라는 전화기를 붙잡고 무언가를 예약하죠. 나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움직여요. 식탁 위를 정리하고 식기세척기 돌아가는 소리에 맞춰 숨을 고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셔요. 하지만 그 커피도 늘 식은 채로 남아요. 어머니, 오늘 저녁엔 고등어 말고 닭가슴살로 해주세요. 유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 한마디가 마치 업무 지시처럼 들렸어요. 예전엔 내가 식탁의 중심이었어요. 명절이면 내 손맛을 기다렸고 아이들이 내 곁에 모여서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아침이 끝나면 나는 옷을 갈아입고 남의 집으로 일을 나가요. 가사도우미 일을 한 지도 벌써 3년이 됐네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요. 남의 집 바닥을 닦는 손이 이젠 내 집보다 더 익숙하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손을 털고 식탁 모서리에 앉아요.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손녀 서연이 사진을 한번 꺼내봐요. 예전에는 그 아이가 내 무릎 위에서 잠들곤 했는데 이젠 사진 속에서만 웃고 있네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아직도 이 집에 있지? 몸은 일하고 있지만 마음은 늘 멈춰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시간들.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유라가 부탁한 재료들을 메모지에서 확인해요. 버스를 기다리며 쇼핑백을 바라보면 마치 내 하루가 그 안에 전부 담긴 것 같아요. 남의 밥상 재료로 가득 찬 봉투, 그게 내 하루의 무게예요. 집에 돌아오면 부엌 불빛이 이미 켜져 있어요. 유라가 주방에 서 있고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말해요. 정숙 씨, 반찬은 냉장고 오른쪽 칸에 넣어주세요. 네. 그 대답 한마디에 내 하루가 정리돼요.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아요. 천장에 달린 시계 초침 소리가 하루를 찢는 소리처럼 들려요. 내가 사는 집인데 내 방이 마치 남의 집 같아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없는 아침에도 밥은 지어질 거고 빨래는 돌아가겠죠. 그게 제일 슬펐어요. 내가 없어도 아무 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요. 침대 머리맡엔 오래된 사진 하나가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그때의 나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 속엔 자부심이 있었어요. 가족을 지킨다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편리한 사람인지.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정숙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그게 나 자신에게 처음 건넨 인사였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새벽이 다시 찾아왔어요. 시계는 또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눈을 떴어요. 밥솥을 눌렀고 물을 끓였고 어제와 같은 하루가 다시 시작됐어요.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조용했어요. 어쩌면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모든 걸 바꿔놓을 그 결심의 날이요. 며느리 유라는 깔끔한 걸 좋아했어요. 그건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 깔끔함이 어느 순간부터 선이 되었어요. 넘으면 안 되는 선. 나도 모르게 조심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경계요. 어머니, 세탁물은 따로 해주세요. 옷 섞이면 곤란해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는데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같은 세탁기인데, 같은 집인데, 같은 가족인데. 왜 따로여야 할까? 며칠 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식탁에 저녁을 차려놨는데 유라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나트륨 줄이기로 했어요. 된장은 너무 짜서 서연이한텐 안 돼요. 그 말에 나는 반찬을 덜어내며 대답했어요. 그럼 다른 걸 해볼게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아들이랑 손녀와 함께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나만 식탁 끝에 남아 있었어요. 내가 만든 음식 냄새가 내게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같은 식탁이지만 나는 그들 옆에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저녁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유라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냥 쉬세요. 말은 고마웠는데 그 말 속에 이 공간은 내 영역이에요 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아들 성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유라가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는 것 같지 않니? 성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엄마, 오해하지 마. 유라가 그냥 그런 성격이야.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내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손녀 서현 방을 청소하다가 책상 위에 있던 그림을 만졌어요. 그림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 그림 속엔 아빠, 엄마, 아이 셋. 그리고 그 옆에 작게 그려진 인물이 있었어요. 모양도 흐릿하고 색도 다르게 칠해져 있었죠. 그게 나였어요. 가족이긴 한데 선 밖에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에서 유라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녁은 6시 정각으로 맞춰주세요. 서연이 학원 있어서요. 나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6시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가 무언가의 일정표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어머니, 이불 빨래는 제가 따로 맡길게요. 냄새가 섞이면 오래 가서요.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에 담긴 뜻을 알고 있었지만 더는 묻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숙 씨, 주말에 시간 돼요? 같이 시장이나 가요. 나는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토요일은 집안일이 많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바쁜 걸까? 내 일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늘 누군가의 일을 하고 있을까? 그날 밤 방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계시면 서연이가 너무 조심해요. 우리 생활이 자꾸 불편해져. 그 말에 내 심장이 멈췄어요. 그녀의 목소리 뒤로 성민의 낮은 대답이 들렸어요. 나도 알아. 근데 엄마 혼자 계시면 또 걱정이잖아. 그 대화가 나를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내가 걱정의 대상이자 불편의 원인이었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어요. 그 안엔 가족이 있었는데 나는 그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방 문을 닫고 지냈어요. 식사 시간에도 부엌 쪽만 바라봤어요. 같은 집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랐어요. 유라가 나를 부를 때면 나는 가끔 대답이 늦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먼저 멀어졌던 거예요. 밤이 깊어지면 가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그 말이 흩어져 공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답이 없는 건 알지만 그 질문이 나를 조금 버티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부엌에서 밥을 하던 내게 유라가 말했어요. 어머니, 김치 냄새가 너무 강해요. 서연이가 싫어하니까 다음엔 창문 열고 해주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어요. 창문은 이미 열려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다시 다짐했어요.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요. 요즘 들어 허리가 자주 뻐근했어요. 빨래를 들 때마다 허리 밑이 쑤셨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하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양파 한 봉지를 들다가 허리가 찌릿하게 꺾였어요. 숨이 턱 막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잠깐만 앉았다 일어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통증이 다리에까지 내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결국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퇴행성 척추증입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낯설었어요. 퇴행성이라니. 늙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쓸쓸했어요. 의사는 덧붙였어요. 수술까진 아니지만 쉬셔야 해요.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마세요. 그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거운 건 이제 안 들어요.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어요. 내 삶은 늘 무거웠다고. 사람 마음이든 집안 살림이든 나는 늘 무거운 걸 들고 있었던 거예요. 진단서를 받아 나오는 길, 문득 병원 벽면에 거울을 봤어요. 흰 조명 아래에 내 얼굴은 낯설었어요. 피곤보다 더 깊은 게 깔려 있었죠.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박혀.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며느리 유라에게 진단서를 건넸어요.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래. 유라는 잠시 진단서를 보더니 말했어요. 그럼 당분간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그 말이 고맙게 들려야 하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녀의 눈빛엔 걱정보단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 성민은 그날도 바빴어요. 퇴근 후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며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나는 대답했어요. 괜찮아, 약 먹으면 나아질 거야. 그 말이 내 입에서 너무 쉽게 나왔어요. 괜찮다는 말로 다 덮는 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며칠 뒤 병원에서 재검진 안내 문자가 왔어요. 휴대폰 화면에 적힌 이름을 보고 순간 멈췄어요. 보호자 한유라. 진료 예약자 이름 아래에도 환자 박정숙 72세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이상했어요. 내 이름 바로 아래에 내 인생이 아닌 누군가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는 게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검진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나는 짧게 웃었어요. 없어요. 다들 바빠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없어요. 두 글자가 그렇게 쓰라릴 줄 몰랐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앞에서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고 남자는 여자의 가방을 대신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어요. 나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함께 걷던 시절이 있었지. 집에 돌아와 약 봉투를 식탁에 올려두었어요. 유라가 봉투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약은 식후에 꼭 드세요. 허리 더 나빠지면 병원비도 커져요. 그 말의 끝부분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걱정보단 부담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딱, 딱, 딱. 시간은 잘만 가는데 내 삶은 제자리였어요. 내가 아플수록 이 집의 공기가 더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내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나는 혼자 부엌 구석에서 밥을 먹었어요. 내 자리였던 식탁엔 다른 대화들이 이어졌어요. 유라, 학원비 빠져나갔어? 응, 다음 달엔 관리비도 올랐대. 그들의 말이 나에겐 잡음처럼 들렸어요. 언젠가부터 나는 내 방을 병실처럼 느끼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차갑고 외로웠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거울 앞에 앉아 약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정숙 씨, 당신은 도대체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 질문이 입에서 저절로 새어나왔어요.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허리를 움켜쥐었지만 창문을 닫지 않았어요. 바람이 스치듯 말하더군요. 이제 그만 참아도 돼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게 울었어요.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몸의 통증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통증이었죠.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결심이 싹트고 있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였어요. 그날 새벽 시계가 5시 반을 가리켰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부엌으로 가는 대신 창가에 앉았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돌볼 거예요.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몸은 아직 무거웠지만 집안일은 그대로였어요. 식탁 위 설거지거리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습관이었죠. 손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은 나중에 따라가는 그런 습관이요. 허리를 조심하며 조용히 접시를 닦고 있는데 뒤에서 한유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쉬라 하셨잖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내 손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부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걱정이 아니라 경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 성민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식탁에는 유라가 만든 샐러드와 닭가슴살이 올려져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았어요. 유라가 내 앞에 작은 그릇을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건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소화 잘 되는 걸로요. 순간 목이 메었어요. 나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말이 마치 당신 건 따로예요처럼 들렸어요.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 누웠어요. 허리가 욱신거려 몸을 돌리다 말았어요. 그때 벽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성민 씨, 어머니 계시면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돼요. 유라의 목소리였어요. 애들도 눈치 보고 집도 좁고 이제는 좀 정리할 때 아닌가요?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찔렀어요. 정리할 때라는 단어가 귓가에 남았어요. 아들 성민의 낮은 목소리가 뒤를 이었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엄마 혼자 계시면 또 걱정이잖아.
요양원도 알아보면 되죠. 요즘 시설 좋아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내가 들으려 한 적 없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귀를 막을 수도 없었어요. 그들의 대화가 벽을 뚫고 내 마음까지 파고들었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요양원이라니. 나는 아직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내 발로 걸을 수 있는데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눈을 감아도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애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스트레스 덜 받고. 그치만 엄마가. 성민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그 순간 나는 베개를 움켜쥐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혹시 들릴까봐요. 그들은 지금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처리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어요. 시계 초침이 벽 너머 대화와 함께 박자를 맞췄어요. 딱, 딱, 딱. 매 초마다 내 마음이 조금씩 무너졌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그들이 자는 소리를 들으며 부엌으로 나왔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시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떠오르는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약봉투를 올려두었어요. 퇴행성 척추증.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병이 나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 집의 벽이 나를 더 약하게 만든 거였어요. 그날 저녁 유라가 퇴근하고 들어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좀 쉬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집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그녀의 웃음이 예의 바르지만 낯설었어요. 그 웃음 속엔 내가 없었거든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벽에 기대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그때 또 들렸어요. 유라와 성민의 대화. 성민 씨, 이번 주말에 어머니 계신 곳 한번 둘러보죠. 그래, 알아볼게. 그 말에 내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계신 곳.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는 너무 잘 알겠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어요. 차갑게 식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 이젠 나도 정리할게.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정리가 아니었어요. 이 집의 공기를, 이 벽 너머의 대화를 이제는 내 삶에서 정리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가방을 꺼내 작은 물건들을 하나씩 넣었어요. 남편의 사진, 손녀의 그림, 낡은 스웨터 한 벌.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진단서. 그것만 챙기면 충분했어요. 시계는 자정을 지나고 있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내가 이 집의 그림자로 살았던 시간들이 이제서야 끝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벽 너머의 대화가 내 결심을 대신 말해줬어요. 이제는 문을 열 차례였어요.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달빛이 내 짐 가방을 비췄어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어젯밤에 미리 챙겨둔 가방이 발치에 있었어요. 손잡이를 쥐자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어요. 머리칼 사이로 세월이 비었지만 그 빈자리만큼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침대맡 탁자 위에 남편 사진을 올려다 봤어요. 여보, 나 다녀올게요. 소리가 되기도 전에 마음으로만 말했어요. 부엌으로 나와 불을 켰어요. 밥솥의 은빛이 아주 조용하게 빛났어요. 이 밥솥은 늘 가족을 위해 열렸죠. 하지만 오늘은 닫혀 있었어요. 나는 뚜껑 위를 손바닥으로 한번 쓰다듬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낮게 나만 들을 수 있게 말했어요. 식탁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몸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잠시 쉬고 올게. 걱정 마, 정숙.
길게 쓰면 미련이 될 것 같아 딱 그만큼만 적었어요. 열쇠 하나를 메모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현관문 앞에서 신을 신었어요. 문고리를 잡기 전에 한 번 더 집안을 훑어봤어요. 소파 위에 담요, 서연이의 작은 책, 싱크대에 엎어둔 물컵 하나.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를 이제 떠나려 했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복도는 어둡고 길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빨간 불이 켜졌어요. 문이 열리기 전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사이에 지난 몇 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가방을 양손으로 꼭 잡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더 차가웠어요. 하늘은 아직 푸르지도 않았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어요. 발끝이 바닥을 누를 때마다 마음에서 묵은 먼지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첫 차가 도착했어요. 운전기사가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었어요. 나는 조용히 가장 가까운 터미널이라고 말했어요. 그 짧은 대답 속에 많은 것을 감췄어요. 버스 창문에 이마를 대니 유리 너머로 내 숨이 하얗게 번졌어요. 터미널 표를 끊고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 안을 다시 확인했어요. 진단서, 작은 지갑, 낡은 스웨터, 남편 사진, 서연이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 그리고 아주 얇은 노트 한 권.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차에 올라타자 자리가 따뜻했어요.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도시의 간판이 천천히 뒤로 밀렸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숫자를 셌어요. 하나, 둘, 셋. 숫자가 늘어날수록 마음의 매듭이 풀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햇빛이 유리창에 닿았어요. 그 빛이 내 무릎 위에서 파도처럼 흔들렸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통증이 전처럼 두렵지 않았어요. 아픔이 나를 붙잡던 손을 내가 먼저 떼어낸 기분이었거든요. 작은 바닷마을에 닿자 바람 냄새가 달라졌어요. 짠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터미널 옆 부동산에 들어가 월세를 물었어요. 주인은 작은 원룸 하나를 보여줬어요. 창문이 넓고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 바닥이 약간 차가웠어요. 가방을 내려두고 천천히 둘러봤어요. 싱크대, 전기포트, 얇은 커튼. 손으로 커튼을 스치자 먼지가 아주 조금 떴어요.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람이 휙 들어오며 낯선 냄새를 몰아냈어요. 근처 마트에서 소량의 장을 봤어요. 쌀 작은 봉지와 달걀, 미역, 귤 몇 개. 이 집에서 처음 먹을 것은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좋았어요. 나를 위한 첫 끼였으니까요. 돌아와 작은 냄비에 미역을 불렸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자 주방이 조용히 따뜻해졌어요. 간을 보려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맞다, 내 입맛. 그 단어가 오랜만에 마음에 닿았어요. 나는 소금을 아주 조금 더 넣었어요. 밥을 한 공기 푹 떠서 그냥 김한장을 곁들였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 울컥했어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시간,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는 맛. 그것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싱크대에 그릇을 포개 두었어요. 물 내려가는 소리가 길게 흘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허리 통증이 올라왔지만 이번엔 자세를 바꿔 천천히 숨을 쉬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요.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어요. 해가 중천으로 오를 때 작은 노트를 펼쳤어요. 첫 장 맨 위에 적었어요. 오늘 나는 집을 나왔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붙였어요. 도망이 아니라 시작으로. 휴대폰에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어요. 단체방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어요. 나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오늘 할 일은 내 하루를 채우는 일이었으니까요. 오전과 오후 사이 나는 처음으로 낮잠을 조금 잤어요. 잠결에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눈을 뜨니 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그 빛 위에 양말 발가락을 살짝 올려보았어요. 따뜻했어요. 작은 온기가 발끝에서부터 살금살금 퍼져 올라왔어요. 해질 무렵 바닷가로 걸어갔어요. 부표가 멀리 흔들리고 갈매기가 낮게 울었어요. 주머니에서 서연이 그림을 꺼내 잠깐 하늘에 비춰보았어요. 해바라기 잎사귀가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보고 싶을 때 보자. 보고 싶다고 말할 때 보자.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빵집에 들렀어요. 막 구운 식빵과 작은 잼을 샀어요. 점원이 현금을 받으며 따뜻할 때 드세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따뜻할 때라는 말이 오늘의 전부 같았어요. 밤이 되자 창밖이 조용했어요. 멀리 등대 불빛이 천천히 돌았어요. 나는 창가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었어요.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창문 틀에 기대 두었어요. 둘이 바다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휴대폰이 잠깐 울렸어요. 성민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에요? 괜찮아요? 나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고 짧게 답했어요. 괜찮다. 조금 쉬고 올게. 문장을 더 붙이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의 길이를 이제는 알아야 했으니까요. 불을 끄고 누우니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었어요. 그 바람 소리에 맞춰 심장이 안정되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손바닥을 배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어요. 잘했어요. 여기까지 온 거 잘했어요. 나 자신에게 처음으로 칭찬을 해줬어요. 잠들기 전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두 번째 줄을 적었어요. 내일은 바다를 조금 더 걸어요. 아무에게도 묻지 말고 내 발의 속도로. 문장을 닫으니 마음도 함께 닫혔어요. 안심이었어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어둠이 방 안을 가만히 채웠어요. 낯선 천장의 모양이 이젠 낯설지 않았어요. 오늘 나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나의 하루를 살았어요. 집을 나왔지만 비로소 내 안의 집으로 들어온 밤이었어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밖으로 바람이 세게 불었고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가슴 안쪽이 요동치는 걸 느꼈어요. 이상했어요. 몸은 멀리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 저 집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휴대폰 불빛이 새벽 어둠 속에서 깜빡였어요. 화면에는 성민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어디에요? 제발 말 좀 해요. 그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아. 나 그냥 조금 쉬고 있어. 유라가 많이 놀랐어요. 잘못했다고 다시 이야기하고 싶대요.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통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방 안엔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섞여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서도 두 가지 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다시 돌아갈까? 아니, 이제 끝이야. 둘 다 진심 같았어요. 이틀 뒤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정리. 진짜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뜻으로요. 집 앞 골목에 서자.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문 앞까지 걸어가는데 마치 발밑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스쳤어요. 김치 냄새, 세제 냄새, 그리고 아주 옅은 향수 냄새. 그 모든 게 나를 반겼지만 이제는 돌아갈 자리 같지는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유라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무엇이 죄송한데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을. 그 말이 거지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그때 아들 성민이 나왔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몰랐어. 그의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 너는 알았지. 그 벽 너머에서 다 들었어. 그 말에 성민이 고개를 떨궜어요. 유라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방 안이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조그마한 검은색 기계였어요. 이거 내 말들이 다 들어있어.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건 괜찮아요. 그날 들은 걸 잊지 않으려고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예전에 나 같지 않았어요. 왜 그랬니? 내가 그렇게 불편했니? 내가 물었어요. 유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저도 몰래 빚이 있었어요. 그걸 갚으려다 어머니 집을 담보로 쓰려 했어요. 그때부터 다 꼬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성민이 몰래요. 순간 성민이 얼굴이 굳었어요. 유라, 그게 무슨 말이야? 미안해요. 그때부터 무서웠어요. 들킬까봐 어머니 탓으로 돌리면 덜 미안할 줄 알았어요. 그녀가 무너져 울었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 모든 시간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어요. 나를 내쫓으려던 그 말들 뒤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성민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의 손등이 떨렸어요. 나는 그 손을 살짝 덮었어요. 이제 알아. 그때 그 말들이 너희의 두려움이었다는 걸. 내 목소리가 내 의지와 다르게 떨렸어요. 유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은 진심이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입이 먼저 열렸어요. 사람이 두렵다는 게 뭔지 나도 이제 알아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세 사람 사이에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했어요. 누구도 울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의 눈가에 고요한 눈물만 맺혔어요. 그날 밤 집을 나설 때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내 안의 무게가 조금은 사라졌어요. 방에 들어와 조용히 앉았어요. 창밖의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나는 속삭였어요. 이제 다 들었으니 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어요.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던 아침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그 빛 위에 내 발을 올려보았어요.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마음까지 번졌어요. 며칠 전 다시 바닷가 근처 작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울의 공기와는 다르게 이곳은 모든 게 느리게 움직였어요. 파도는 천천히 부서지고 갈매기 소리는 멀리서만 들렸어요. 그 느림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게 위로가 되었어요. 아침마다 물을 데우고 내 밥상을 스스로 차려요. 작은 접시 하나, 국 한 그릇, 그리고 달걀 프라이 하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차리는 식탁이에요. 식사를 마치면 창문을 열어요. 바람이 부엌으로 들어오면 커튼이 천천히 흔들려요. 그 움직임이 마치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책상 위엔 늘 노트 한 권 있어요. 그 첫 장에는 여전히 이렇게 적혀 있죠. 오늘 나는 집을 나왔다.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제야 나로 산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오후예요. 햇빛이 창문 틀을 넘어 내 얼굴에 닿을 때 그 온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줘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숨쉬고 있는 나. 이제야 조금은 나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며칠 전 손녀 서연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조그만 편지 봉투 안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제 울면 안 된다고 다짐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냥 울었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의 모양이었어요. 나는 편지를 고이 접어 창문틀에 올려두었어요. 바람이 스치자 종이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게 마치 서연이가 나를 부르는 손짓 같았어요. 그날 오후 나는 바닷가로 나갔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감았고 모래 위엔 지난 밤의 파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 흔적 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밟을 때마다 모래가 부드럽게 꺼졌어요. 마치 세월이 내 발자국을 받아주는 것 같았어요. 바다 끝에는 햇살이 반짝였어요. 그 빛이 눈부셔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으니 들렸어요.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 아이들이 파도에 발을 담그며 부르는 소리, 그리고 내 심장의 박동. 그 모든 게 하나로 섞였어요. 그 순간 마음이 속삭였어요.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살아있다는 건 누구의 곁에 있든 없든 내 발로 걸어가고 내 마음으로 숨쉬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저녁이 되면 작은 등 하나를 켜요. 불빛 아래서 노트를 펼치고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적어요. 오늘 미역국이 맛있었다. 오늘 바람이 조금 차가웠다.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을 적지만 그게 내 삶의 온도를 지켜주는 일 같아요. 가끔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말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혼자라도 살아야 해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게. 그 말을 하다 보면 웃음이 나요. 그리움이 웃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나이 든다는 것도, 혼자라는 것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요. 모든 게 나답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 밤도 창문을 열었어요. 달빛이 바닥에 길게 흘러요. 나는 그 빛을 따라 발끝을 옮겨봤어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진 몰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내가 걷는 길이 바로 내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그 길 끝엔 언제나 이렇게 말해요. 정숙 씨, 오늘도 잘 살았어요. 살아오며 수많은 역할을 지켜오신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내 혹은 가족이기 전에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신의 이름으로 평온한 하루가 피어나길 바랍니다.